아들, 엄마는 이제서야 네가 가장 좋아했던 것을 마음껏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 와서 이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일까? 여기 네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지 모를 새 돈이야. 하지만 이게 네가 바라던 방식이 맞을까? 네가 이루지 못한 꿈을 엄마가 대신 이뤄줘도 괜찮을까? 이른 아침 희미한 햇살이 비집고 들어오는 낡은 단칸방에서 이지혜는 쭈그려 앉아 손가락으로 빳빳한 5만 원권 지폐를 세고 있었다. 지폐 뭉치는 그녀의 달코해진 앞치마, 주머니에 넣기엔 너무나 두툼하고 낯선 존재였다. 그녀의 나이 75. 평생을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살아왔고 그녀의 손은 지폐가 아닌 폐지를 줍고 낡은 상자를 나르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삶의 고단함이 아닌 믿을 수 없는 행운의 무게였다. 2년 전 아들 현우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후 지혜의 삶은 빛을 잃은 채였다. 유일한 혈육이자 세상의 전부였던 아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공허와 슬픔만이 남았다. 현우는 착하고 성실한 아들이었다. 비록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늘 어머니를 생각하고 미래를 꿈꾸는 아이였다. 엄마,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좋아하는 해산물 원 없이 사드릴게요. 우리 엄마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그 말은 현우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막 시작한 공사판 일로 거칠어진 손을 보여주며 웃던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의 꿈은 작은 해산물 식당을 차리는 것이었다. 이름까지 정해두었다. 현운의 바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후 지혜는 삶의 의미를 잃었다. 새벽부터 밤늦도록 폐지를 주워 근근히 살아가면서도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아들이 그토록 바라던 해산물 한번 제대로 먹여주지 못했다는 자책감, 그의 꿈을 응원만 하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는 무력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러다 3개월 전 지혜의 삶에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평생 로또 한번 사본 적 없던 그녀가 문득 아들이 건넸던 종이 조각을 발견한 것이다. 현우가 처음으로 월급을 받은 날 수줍게 건네며 엄마, 이걸로 나중에 우리 가게 열면 첫 손님한테 줄 복권이에요. 엄마가 대신 가지고 있어요. 라고 말했던 로또 복권이었다. 그녀는 그 복권을 잃어버릴까 두려워 아들이 즐겨 읽던 책 사이에 고이 끼워두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까맣게 잊고 있었다. 우연히 그 책을 정리하다 발견한 복권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맞춰본 순간 그녀의 눈앞에 믿기지 않는 숫자들이 나타났다. 1등, 당첨금 50억 원, 세금을 제하고도 33억 원이 넘는 거금이었다. 그러나 지혜는 기뻐할 수 없었다. 이 돈이 있어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이 돈으로 현우가 그토록 원했던 해산물 식당을 차릴 수도 그가 좋아했던 음식을 함께 먹을 수도 없었다. 그녀에게 이 돈은 기쁨이 아닌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을 더욱 깊게 만드는 잔인한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돈을 은행에 맡겨두고 평소와 다름없는 삶을 살았다. 폐지를 줍고 낡은 단칸방에서 홀로 밥을 먹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엄마, 우리 가게에서 해산물 파티할 거예요. 엄마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가득 채울 거예요. 그 목소리는 그녀를 괴롭히는 동시에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혜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깡마른 몸,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무엇보다 생기를 잃은 눈동자. 그녀는 자신의 삶이 아들의 죽음과 함께 멈춰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다. 의사는 그녀에게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되었다며 길어야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다. 간경화 말기.
그녀는 담담하게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 오히려 홀가분했다. 이제 곧 아들 곁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다. 하지만 그 순간 또다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제가 열심히 일해서 꼭 성공할게요. 엄마,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녀는 결심했다. 아들이 남겨준 돈으로 아들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신이 대신 이루어 주기로. 그 꿈이 비록 아들의 식당을 여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마음을 담아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나누는 것으로라도 대신하고 싶었다. 그녀는 그 첫걸음을 아들의 꿈이 시작되었던 곳에서 떼기로 마음먹었다. 바로 부산 자갈치 시장. 다음 날 아침 지혜는 낡고 헐렁한 검은 점퍼를 걸치고 구멍난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었다. 평소처럼 폐지 줍는 리어카를 끌고 나섰지만 그녀의 손에는 며칠 전 은행에서 찾아온 두툼한 현금 뭉치가 들려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2년 전 아들을 잃은 후 처음으로 향하는 목적지를 향해 조심스럽게 나아갔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들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환하게 웃으며 엄마, 첫 월급으로 광어회 사왔어요. 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이. 그녀의 여정은 낡은 리어카의 삐걱거리는 바퀴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다. 그녀는 그 소리가 마치 아들의 힘찬 발걸음 소리처럼 들렸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지막 여정은 아들을 위한, 그리고 아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른 오후 2시 부산 자갈치 시장의 활기는 정점에 달했다. 사람들의 북적거림과 상인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뒤섞여 거대한 교향곡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대형 수산이라는 큼지막한 간판을 내건 가게. 앞에는 수많은 수조들이 싱싱한 해산물로 가득했다. 30년째 이 자리를 지켜온 주인 최민재는 능숙하게 칼을 놀리며 손님들이 주문한 회를 뜨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장사꾼의 노련함과 약간의 피로가 공존하고 있었다. 그때 가게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민재는 고개를 들어 손님을 맞으려다 순간 손을 멈췄다. 허름한 검은 점퍼에 구멍난 운동화를 신은 할머니가 문턱을 넘어섰기 때문이었다. 지혜였다. 자갈치 시장에는 관광객이나 단골들이 주로 찾아왔고 이런 차림의 노인은 보통 구경만 하다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뭘 찾으세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활기 대신 묘한 망설임이 섞여 있었다. 지혜는 말없이 수조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살아 움직이는 싱싱한 물고기들 위에서 한참을 맴돌았다. 마침내 그녀의 떨리는 손가락이 가장 큰 수조를 가리켰다. 저기, 광어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가늘었지만 의외로 단호함이 느껴졌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조 앞으로 다가갔다. 네,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들어온 싱싱한 놈들입니다. 얼마나 드릴까요? 지혜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달아해진 앞치마 주머니에서 낡은 갈색 봉투를 꺼냈다. 봉투는 여러 번 접었다. 편 흔적이 역력했고 모서리는 다 해져 있었다. 투아니키 후세요. 그 순간 민재의 눈이 동그래졌다.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다. 네? 이시키요? 할머니, 이시키면 성인 수십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인데요. 혹시 잘못 말씀하신 건 아니세요? 지혜는 고개를 저으며 봉투를 열기 시작했다. 봉투 안에는 빳빳한 5만 웡원 지폐가 가득했다. 새 돈 특유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이시키 맞아요. 여기 돈 있습니다. 민재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구멍난 운동화를 신은 할머니가 120만 원어치 광어회를 산다는 것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다. 할머니, 이렇게 많은 양을 어디에 쓰시려고요? 지혜는 굳은 표정으로 짧게 대답했다.
그냥 필요한 곳이 있어서요. 더 이상 묻지 못하고 민재는 직원들을 불러 광어를 손질하기 시작했다. 칼질을 하면서도 그는 계속 지혜를 힐끔힐끔 쳐다보았다. 지혜는 가게 구석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창밖을 내다보지도 휴대폰을 보지도 않고 그저 정면을 응시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치 시간이 멈춘 오래된 사진 속 인물처럼 보였다. 30여 분이 지나 포장이 끝났다. 스티로폼 박스 4개에 나눠 담은 광어회는 상당한 무게였다. 민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이거 어떻게 가져가실 거예요? 택시라도 불러드릴까요? 아니에요. 밖에 리어카 있습니다. 지혜는 말없이 가게 밖으로 나섰다. 민재와 직원들이 함께 나가보니 가게 앞에는 녹슨 리어카가 기둥에 묶여 있었다. 폐지 줍는 사람들이 끌고 다니는 바로 그런 리어카였다. 민재는 무거운 박스들을 리어카에 실어주며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때 지혜가 갑자기 말했다. 내일도 올게요. 같은 양으로 준비해 주세요. 네, 내일도 20킬로요? 민재가 놀라서 되물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낡은 봉투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네, 매일 올 테니 잘 부탁해요.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무거운 리어카를 힘겹게 끌고 멀어져 갔다. 삐걱거리는 바퀴 소리가 그녀의 구부정한 뒷모습과 함께 사라져가는 모습은 안쓰러우면서도 묘한 불안감을 남겼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매일 오후 2시 정각, 지혜는 어김없이 가게에 나타났다. 그녀는 늘 같은 양의 광어회를 주문했고 매운탕 거리를 추가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도 빳빳한 새 돈이었다. 150만 원. 민재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이 상황에 점점 더 의문을 품게 되었다. 저렇게 가난해 보이는 할머니가 도대체 어디서 저런 거액을 구하는 거지? 그것도 매일 새 돈으로. 민재는 직원인 은우에게 속삭였다. 민준아, 저 할머니 혹시 무슨 범죄에 연루된 건 아닐까? 요즘 돈 세탁이니 뭐니 하는 것도 많다던데. 은우의 눈에도 호기심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사장님, 저도 이상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할머니 리어카에 스티로폼 박스가 이미 2개나 실려 있던데요. 다른 가게에서도 뭘 사오신 것 같아요. 민재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정말로 리어카는 박신의 정육점이라는 스티커가 붙은 커다란 박스 2개가 보였다. 지혜는 다른 상인들에게도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며칠 후 민재는 정육점 주인 김대호를 찾아갔다. 대호는 민재를 보자마자 알아봤다. 어이, 민재 형. 혹시 그 할머니 때문에 온 거야? 나도 요즘 잠이 안 와. 매일 한우 10kg씩 사가는데 80만 원을 현금으로 내. 그것도 새 돈으로만. 민재와 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읽었다. 폐지를 줍던 할머니가 갑자기 하루에 수백만 원씩 쓴다는 것은 분명 평범한 일이 아니었다. 그들은 다른 가게들도 찾아가 물어보았다. 김씨네 반찬 가게에서는 반찬을 50만 원어치, 이씨네 과일 가게에서는 과일을 30만 원어치씩 사 간다고 했다. 그럼 하루에 총 얼마를 쓰는 거야? 민재가 계산기를 두드렸다. 광어회 120만 원, 나중에 매운탕 포함 150만 원, 정육점 80만 원, 반찬 가게 50만 원, 과일 가게 30만 원. 하루에 거의 300만 원. 열흘이면 3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다.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에 폐지를 줍던 노인이 수천만 원을 쓴다는 사실은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민재는 밤늦도록 아내와 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상하지 않아? 구멍 난 신발에 낡은 옷을 입은 할머니가 매일 수백만 원어치 회를 사 간다니. 혹시 누가 할머니를 이용해서 뭔가 하려는 건 아닐까? 돈 세탁 같은 거 말이야. 아내의 걱정스러운 말에 민재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그날 밤 민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할머니의 굳은 표정과 불안한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다. 다음 날 그는 결국 결심했다. 할머니가 가게를 떠난 후 몰래 뒤를 밟아보기로 한 것이다. 이대로는 도저히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미스터리의 진실을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다. 다음 날 민재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나와 만반의 준비를 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할머니의 뒤를 쫓아 미스터리를 풀어내리라 다짐했다. 오후 2시가 가까워 오자 그의 시선은 자꾸만 가게 밖과 시계를 번갈아 향했다. 은우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계속 창문 밖을 내다보며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정확히 오후 2시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할머니가 낡은 리어카를 끌고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다. 어제와 다름없는 낡은 검은 점퍼와 구멍난 운동화 차림이었다. 지혜는 민재를 향해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익숙한 듯 곧바로 수조 쪽으로 향했다. 오늘도 같은 걸로 부탁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가늘었지만 그 속에 담긴 결연함은 이전보다 더 강하게 느껴졌다. 민재는 일부러 천천히 회를 준비하며 그녀의 모습을 관찰했다. 지혜는 구석 의자에 앉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감정이 없는 조각상처럼 무표정했지만 가끔씩 깊은 한숨을 내쉬는 듯한 모습에서 고독과 슬픔이 엿보였다. 민재는 포장을 마친 후 평소처럼 할머니에게 리어카의 박스를 실어주었다. 지혜는 고맙다는 말 대신 낡은 봉투를 꺼내 빳빳한 새 돈을 건넸다. 그들의 거래는 마치 오랫동안 약속된 의식처럼 조용하고 무미건조하게 진행되었다. 지혜가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시장을 벗어나자 민재는 은우에게 가게를 부탁하고 조용히 그녀의 뒤를 따랐다. 사장님,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연락 주시고요. 은우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지혜의 발걸음은 느리고 힘겨워 보였다. 구부정한 허리로 리어카 손잡이를 꽉 잡고 힘겹게 언덕을 오르는 그녀의 뒷모습은 안쓰러움을 자아냈다. 민재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조심스럽게 그녀를 뒤쫓았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지혜가 골목길로 들어서더니 갑자기 리어카를 멈추고 뒤를 돌아본 것이다. 민재는 화들짝 놀라 재빨리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그녀는 한참을 뒤를 살피더니 다시 리어카를 끌고 발걸음을 옮겼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쫓아오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다. 민재의 의심은 더욱 커져갔다. 정말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걸까? 왜 저렇게 경계하는 거지? 지혜는 복잡한 골목길을 이리저리 돌고 돌아 결국 부산의 한 달 동네에 도착했다. 낡은 판잣집들이 빽빽이 들어선 시간이 멈춘 듯한 곳이었다. 그녀의 리어카는 낡고 허름한 집 한 채 앞에 멈춰 섰다. 민재는 담장 너머로 고개를 빼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집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허름한 판잣집이었다. 함석 지붕은 녹이 슬어 있었고 나무 벽은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다. 그런데 그 작은 마당에 집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물건 2개가 놓여 있었다. 번쩍거리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커다란 업소용 냉장고였다. 그것도 2대나. 민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판잣집에 업소용 냉장고라고? 그것도 새 것처럼 보이는데 지혜는 리어카에서 스티로폼 박스를 하나씩 내려 그 냉장고 문을 열었다. 민재는 눈을 비비며 다시 보았다. 냉장고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지혜는 오늘 사온 박스들을 그 안에 차곡차곡 쌓아 넣기 시작했다. 어제, 그제 사갔던 음식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매일 그 많은 양을 사서 그날 다 없어진다는 말인가? 도대체 누가 그 많은 양을 먹는다는 거지?
민재의 머릿속은 온통 의문투성이었다. 지혜가 냉장고를 정리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갔다. 민재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집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창문 틈새로 보이는 집 안은 너무나 초라했다. 오래된 가구 몇 점과 낡은 이불이 전부였다. 그녀의 모습과 냉장고의 모습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민재의 의심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다는 판단에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다. 가게로 돌아온 민재는 은우와 대회에게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했다. 형, 업소용 냉장고가 2대나 있었다고요? 그 작은 집에? 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대호도 경악하며 물었다. 그거 한 대에 100만 원은 좋게 넘을 텐데? 판자집 사는 사람이 그런 걸 왜 가지고 있는 거야? 더 이상한 건 냉장고, 아니 매일 텅 비어 있었다는 거야. 어제 사간 음식들이 오늘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도대체 누가 그 많은 양을 먹는 건지 아니면 어디로 옮기는 건지 모르겠어. 민재의 목소리에는 답답함이 가득했다. 은우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사장님, 이거 정말 수상한데요. 혹시 회박스에 뭔가를 숨겨서 불법 유통하는 건 아닐까요? 요즘 그런 수법도 많다고 하던데.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설마. 그건 아닌 것 같아. 할머니가 그런 일을 할 리가. 하지만 그의 말에는 확신이 없었다. 새 돈만 사용하는 것, 매일 정확한 시간에 오는 것, 뒤를 경계하는 것, 그리고 집에 쌓아둔 엄청난 양의 음식들.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그날 저녁, 민재는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아내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여보,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혹시 그 할머니가 정말로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폐지를 줍던 분이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을 쓰는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내의 말은 민재의 머리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도록 고민했다. 할머니의 굳은 표정과 공허한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는 그녀가 범죄자이든 피해자이든 이 모든 미스터리의 진실을 밝혀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재가 정육점 주인 대호와 함께 시장 사람들에게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지 며칠이 흘렀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박 씨네 정육점을 시작으로 이 씨네 과일 가게, 김 씨네 반찬 가게까지 할머니와 비슷한 경험을 한 상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 그들은 매일 똑같은 시간에 나타나 거액의 현금을 내고 대량의 음식을 사가는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하며 불안감을 키워갔다. 글쎄, 그 할머니가 우리 가게에서 매일 반찬을 50만 원어치씩 사간다니까. 그것도 매일 새 돈으로만 말이야. 폐지 줍던 양반이 갑자기 웬 돈이래? 김씨 아주머니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우리 가게도 마찬가지야. 과일을 30만 원어치씩 사가. 무슨 큰 잔치라도 벌이는 건가 싶었는데 매일 그러니 영 찜찜해. 이씨 아저씨도 고개를 갸웃거렸다. 대호는 민재와 함께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얼굴을 굳혔다. 형, 계산해보니까 하루에 거의 300만 원을 쓰는 거야. 열흘이면 3천만 원이 넘는 돈이라고.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 민재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그가 처음 느꼈던 단순한 호기심은 이제 심각한 걱정으로 바뀌어 있었다. 할머니가 범죄에 연루된 것이라면 할머니는 피해자인 동시에 그들의 거래도 문제가 될 수 있었다. 그들은 함께 이 미스터리를 파헤쳐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날 오후 민재의 가게에 경찰 제복을 입은 젊은 순경 한 명이 찾아왔다. 이름표에는 정형식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는 시장 상인들의 걱정을 전해 듣고 온 참이었다.
안녕하세요, 대형수산 사장님. 시장 순찰을 나온 정형식 순경입니다. 혹시 그 할머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민재는 형식 순경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 며칠 전 할머니의 뒤를 밟아 달동네 판잣집까지 찾아갔던 이야기. 그 허름한 집 마당에 놓여있던 업소용 냉장고 2대 이야기. 그리고 매일 텅 비어있던 냉장고 속 이야기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상세하게 설명했다. 형식 순경은 민재의 이야기를 들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수첩에 무언가를 꼼꼼히 적었다. 특히 매일 새 돈으로만 결제, 폐지 줍던 노인, 판잣집의 업소용 냉장고, 매일 사라지는 대량의 음식물이라는 키워드에 밑줄을 그으며 집중했다. 새 돈으로만 결제한다는 점이 가장 수상합니다. 혹시 그 할머니가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돈 세탁을 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요즘 노인들을 이용한 금융범죄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형식 순경의 말에 민재와 은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들이 막연하게 추측했던 일들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때 은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순경님, 저도 이상한 걸 봤어요. 할머니가 가끔씩 휴대폰을 보시는데 낡은 폴더폰이거든요. 근데 그 폰을 3분에 한 번씩 열어보세요. 마치 누군가에게 연락을 기다리는 것처럼요. 형식 순경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건 누군가에게 쫓기거나 지시를 받는 사람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행동입니다. 긴장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일단 오늘은 제가 멀리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그 할머니가 오시면 제가 직접 할머니와 대화를 좀 나눠봐야겠습니다. 오후 2시 약속이라도 한 듯 할머니가 낡은 리어카를 끌고 나타났다. 오늘은 평소보다 더 초췌해 보였다. 얼굴은 창백했고 리어카 손잡이를 잡은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가게로 들어서면서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주위를 경계하는 듯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민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할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평소처럼 주문했다. 광어회 20kg. 매운탕거리도 같이 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좀 빨리 부탁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무덤덤함 대신 미묘한 다급함이 묻어 있었다. 민재는 회를 준비하는 동안 할머니를 계속 관찰했다. 할머니는 은우가 말한 대로 낡은 폴더폰을 수시로 열어보며 초조해했다. 그때 할머니의 낡은 폴더폰이 울렸다. 할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전화를 받았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짧은 통화였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에 떨리고 있었다. 전화를 끊은 후 할머니는 더욱 안절부절 못하며 민재를 재촉했다. 아직 멀었나요? 정말 급해서. 네, 할머니. 거의 다 됐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민재는 일부러 천천히 포장하며 할머니를 살폈다. 드디어 포장이 끝났다. 할머니는 서둘러 돈을 꺼냈고 오늘도 어김없이 새 돈이었다. 돈을 세는 그녀의 손은 심하게 떨렸고 5만 웡원 지폐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는 황급히 지폐를 주워 챙겼다. 여기 있어요. 그럼 2만. 할머니는 돈을 건네고는 거의 뛰다시피 가게를 나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롭고 불안해 보였다. 할머니가 떠난 후 형식 순경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다. 사장님, 제가 보기에도 정말 이상하네요. 저렇게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건 뭔가에 쫓기거나 위협받는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입니다. 특히 전화 받고 나서 더 급해진 걸 보니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내일은 제가 직접 할머니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정식으로 수사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재는 텅 빈 가게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다. 내일이면 이 모든 미스터리가 풀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민재의 마음은 기대와 함께 무거운 죄책감으로 가득 찼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잠을 설친 탓에 눈이 충혈된 채 가게 문을 열었다. 그의 마음은 내내 무거웠다. 할머니의 초췌한 얼굴과 불안에 떨던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어쩌면 그 노인은 정말로 누군가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다. 오전 10시쯤 형식 순경이 가게에 찾아왔다. 그의 표정은 어제보다 더욱 진지했다. 사장님, 어제 제가 본부로 돌아가서 이 사건을 보고했습니다. 상부에서도 이 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할머니를 직접 만나서 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필요하면 곧바로 보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오후 1시 반, 형식 순경은 사복 차림으로 가게 건너편 벤치에 자리를 잡았다. 평상복을 입고 신문을 펼쳐든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동네 주민이었다. 은우와 민재, 대호는 긴장한 채 가게 안에서 시계를 바라보았다. 20일 동안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았던 시간, 오후 2시. 과연 오늘도 할머니가 나타날까? 정각 2시,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나타났다. 평소와 달리 오늘은 더욱 힘겹게 보였다. 리어카를 끄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고 중간에 한 번 멈춰서 숨을 고르기도 했다.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손에는 여러 개의 반창고가 붙어 있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오늘은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머니는 힘없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오늘도 같은 걸로. 빨리 좀 부탁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다급함이 묻어 있었다. 민재가 회를 준비하는 동안 형식 순경은 조용히 벤치에서 일어나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이 동네에 사는 사람입니다. 혹시 잠시 이야기 좀 나누실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형식 순경을 빤히 쳐다보았다. 네? 저를 아세요? 그녀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아니요, 잘은 모릅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할머니께서 매일 이렇게 큰 돈을 쓰시는 걸 보고 걱정이 돼서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형식 순경은 최대한 부드럽게 말을 건넸다.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닙니다.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거절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형식 순경은 포기하지 않았다. 할머니, 죄송하지만 혹시 누군가 할머니를 협박하거나 위험에 빠뜨린 건 아닌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 사실은 경찰입니다. 형식 순경이 조용히 경찰 신분증을 꺼내 보였다.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손은 더욱 심하게 떨렸고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뚝뚝 흘렸다.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제발, 저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알아듣기 힘들 정도였다. 그때 민재가 포장을 마치고 다가왔다. 할머니, 다 됐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빨리 해드렸어요. 지혜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낡은 봉투에서 돈을 꺼냈다. 그녀의 손은 이제 돈을 세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다. 여기 돈이요. 형식 순경은 더 이상 그녀를 추궁하지 못하고 물러섰다.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과 함께 어떤 결연함을 읽었다. 마치 자신이 짊어진 짐을 절대로 놓을 수 없다는 듯한
처절한 의지 같은 것이 느껴졌다. 지혜는 서둘러 리어카에 박스를 싣고 자리를 떠났다. 민재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녀가 말 못할 사정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때 대호와 은우가 다가왔다. 형, 저 할머니 정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경찰만 보면 저렇게 놀라시는 걸 보니. 대호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밤에 다시 모여서 이야기하자.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그날 저녁 민재의 가게에 대호, 은우, 그리고 시장의 통장까지 모였다. 모두의 얼굴은 심각했다. 형식 순경도 함께 자리했다. 제가 오늘 할머니와 직접 대화를 시도해 봤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극심한 불안감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보이스피싱이나 금융범죄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할머니께서 아들을 잃은 어머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범죄자들이 그 약점을 이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형식 순경의 말에 민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들을 잃으셨다고요? 통장이 놀라서 되물었다. 네, 2년 전에 교통사고로 외아들을 잃었다고 들었습니다. 범죄자들이 이런 노인들을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식 순경이 덧붙였다. 민재는 할머니가 처음 가게에 왔을 때 그녀의 눈빛에서 읽었던 깊은 슬픔이 바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이었음을 깨달았다. 그의 마음은 죄책감으로 더욱 무거워졌다. 할머니를 의심하고 범죄자로 몰았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이렇게 지켜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호가 답답한 듯 물었다. 형식 순경은 잠시 고민하다 말했다. 일단 내일 할머니께서 오시면 제가 한 번 더 설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수집한 정보들을 토대로 할머니의 금융거래 내역과 통신 기록 등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할머니의 협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모두가 침묵에 잠겼다. 할머니의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들을 짓눌렀다. 민재는 할머니의 눈에서 보았던 그 결연함을 떠올렸다. 그녀가 끝까지 침묵을 지킨다면 과연 이 미스터리는 어떻게 풀릴까? 그리고 그 결말은 할머니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민재는 불안한 마음으로 내일을 기다렸다. 그날 밤 민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할머니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 깊은 슬픔과 불안감 뒤에 숨겨진 사연이 무엇일까? 그는 할머니의 행동을 곱씹어보며 퍼즐 조각을 맞춰보려 애썼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나타나는 것, 새 돈만을 고집하는 것, 뒤를 경계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많은 음식을 사서 어디론가 옮기는 것. 모든 것이 의문의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평소와 달리 가게 문을 열자마자 어제 할머니가 앉았던 구석 의자를 바라보았다. 텅 빈 그 자리가 왠지 모르게 허전하고 쓸쓸하게 느껴졌다. 그는 할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보고 싶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대호와 은우가 들어왔다. 그들의 얼굴에도 어제와 같은 근심이 묻어 있었다. 형, 오늘 할머니 오시면 어떻게 하지? 정말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걸까? 대호가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다. 민재는 잠시 망설였다. 모르겠어. 하지만 이대로 두는 건 더 아닌 것 같아.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해. 오후 2시가 가까워 오자 모두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형식 순경도 가게 건너편 벤치에 앉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은 이상했다. 2시 5분, 2시 10분. 20일 동안 단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었던 할머니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장님, 혹시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에요? 20분이나 지났는데.
은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민재도 불안했다. 혹시 어제 형식 순경을 보고 놀라 더 이상 오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무슨 위험한 일에 휘말린 것일까? 2시 30분이 되자 형식 순경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제가 할머니 댁에 직접 가봐야겠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 민재와 대호, 은우는 형식 순경의 뒤를 따라 나섰다. 그들의 발걸음은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달동네 언덕을 오르며 민재의 머릿속에는 온갖 불길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혹시 할머니가 범죄 조직에게 해코지를 당한 건 아닐까? 아니면 그들이 할머니의 판잣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 있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무슨 일이죠? 형식 순경이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들어갔다. 아이고, 순경님. 정순이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1시간 전쯤 마당에서 발견했는데. 한 아주머니가 다급하게 말했다. 민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들은 곧바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좁은 방 안, 낡은 이불 위에 할머니가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늘었다. 옆에서 이웃 할머니가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있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형식 순경이 다급하게 불렀지만 할머니는 눈을 뜨지 못했다. 그때 할머니가 희미하게 중얼거렸다. 미안해. 미안해. 그 목소리는 마치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듯한 처절한 슬픔을 담고 있었다. 민재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 모든 미스터리 뒤에는 분명 아들과 관련된 어떤 슬픈 사연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곧 구급차가 도착했고 구급대원들이 할머니를 들것에 실어 나르는 동안 형식 순경은 방 안을 살폈다. 그리고 방 한쪽 낡은 서랍장 위에 놓인 작은 공책을 발견했다. 공책을 펼쳐보니 빼곡하게 무언가가 적혀 있었다. 날짜, 금액, 그리고 보호소, 아이들, 민수 같은 단어들이 보였다. 민재와 대호도 옆에서 공책을 들여다보았다. 이건 장부 같은데요? 형식 순경이 말했다. 그때 대호가 소리쳤다. 형, 여기 봐요. 대호가 가리킨 곳은 열려있는 서랍 안이었다. 서랍 안에는 사진 한 장과 함께 은행 통장 하나가 놓여 있었다. 형식 순경이 통장을 집어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친 순간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첫 페이지에 적힌 숫자는 믿을 수 없는 금액이었다. 33억 5천만 원. 모두가 숨을 멈췄다. 폐지를 줍던 할머니의 통장에 33억이 넘는 돈이 들어있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형식 순경이 입금 내역을 확인하자 모두의 얼굴이 굳어졌다. 2023년 8월 15일자로 33억 5천만 원이 한 번에 입금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 후로 매일 몇백만 원씩 출금한 기록이 있고요. 대호가 불안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건 완전히 범죄 아니에요? 33억을 한 번에 받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형식 순경은 무전기를 꺼내 본부에 연락했다. 이준호입니다. 긴급 지원 요청합니다. 대규모 금융범죄 의심건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재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할머니가 정말로 큰 범죄에 연루된 것일까? 그때 이웃 아주머니가 다가와 말했다. 근데 이상한 게 3개월 전부터 할머니 집에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 자주 왔었어요. 뭔가 계약이니 철이니 하는 말들이 들렸는데 할머니가 계속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시더라고요. 모두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검은 양복과 계약이라는 단어는 그들의 의심을 더욱 굳혔다. 형식 순경은 서랍장을 더 뒤져 작은 수첩을 발견했다. 펼쳐보니
날짜와 금액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8월 16일 400만 원 출금, 8월 17일 400만 원 출금. 매일 같은 패턴이었다. 할머니가 매일 돈을 빼서 물건을 사고 그것을 어디론가 보낸 것이다. 민재는 사진 액자를 집어들었다. 젊은 남자와 할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뒤에는 2015년 7월 5일 민수 생일이라고 적혀 있었다. 아들, 민재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2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아들이 죽고 나서 이런 일에 휘말린 건가요? 형식 순경의 눈빛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을 이용해서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할머니가 깨어나면 모든 게 밝혀지겠죠. 일단 병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재는 할머니가 깨어나 모든 진실을 말해주기를 바랐다. 그리고 이 모든 미스터리가 풀리기를 간절히 바랐다. 민재와 대호, 형식 순경은 급하게 구급차를 뒤따라 병원으로 향했다. 복도를 걸어가는 내내 민재의 마음은 무거웠다. 33억이라는 거금, 범죄 조직의 가능성, 그리고 쓰러진 할머니. 모든 것이 뒤엉켜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가 품었던 모든 의심과 추측이 할머니의 희미한 뒷모습과 교차하며 혼란을 가중시켰다. 병실 문 앞에 도착하자 형식 순경이 먼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할머니, 저 형식입니다.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안에서 희미한 대답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링거를 맡고 있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팔은 너무나 가늘었다. 75이라는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였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돌려 민재를 보았다. 그리고는 힘없이 미소를 지었다. 아이고, 횟집 사장님, 여기까지 오셨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고 약했다. 형식 순경이 의자를 침대 가까이 끌어당기며 앉았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다. 할머니, 죄송하지만 몇 가지 여쭤봐야 할 게 있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형식 순경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할머니 통장에 33억이 넘는 돈이 있던데요. 이 돈이 어떻게 된 건가요? 그 순간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녀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결국 들키고 말았네요. 형식 순경의 표정이 굳어졌다. 정말로 범죄와 관련이 있는 걸까? 그때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로또예요. 네, 로또. 세 사람이 동시에 되물었다. 네? 로또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3개월 전에 로또 1등에 당첨됐어요. 50억이었죠. 세금 떼고 33억 5천만 원을 받았어요. 민재와 대호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의 입이 떡 벌어졌다. 로또라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이었다. 그럼 왜 그 사실을 숨기시고 형식 순경이 물었다.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돈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이제 와서 이런 돈이 민수가 없는데. 민수요? 제 아들이에요. 2년 전에 교통사고로.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병실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다. 민재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할머니의 깊은 슬픔이 바로 아들을 잃은 아픔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2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2년 전 그날 민수가 처음으로 월급을 받았어요. 새벽부터 밤늦도록 공사판에서 일해서 번 돈이었죠. 그날 저녁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제가 늘 말했잖아요. 첫 월급으로 엄마가 좋아하는 광어회 배불리 먹여드리는 게 꿈이라고. 오늘이 그날이에요. 집에서 기다리라고. 그러고는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음주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그렇게 떠나갔어요. 구급차에 실려갈 때까지도 손에 횟집 봉투를 꼭 쥐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줘야 한다고 민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대호도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듣는 이의 마음을 찢어놓는 듯했다. 그 후로 저는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었어요. 매일 밤 민수가 꿈에 나타나 엄마, 저도 회 먹고 싶었어요. 엄마랑 같이 먹고 싶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할머니는 가슴을 쳤다. 그러다 3개월 전 우연히 민수가 남겨둔 복권을 찾았어요. 월급 받은 날 수줍게 건네며 엄마가 가지고 있으라고 했던 복권. 그게 1등이 당첨됐다는 거예요. 50억. 이 돈으로 뭐를 해야 할지. 기쁘기는커녕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이 돈이 있어도 아들을 살릴 수 없는데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민수가 그토록 먹고 싶어 했고 엄마와 함께 먹고 싶어 했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라도 베풀고 가자고. 마침 제가 병원에서 간경화 말기라고 하더라고요. 길어야 1년.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곧 민수 곁으로 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 전에 아들의 꿈을 대신 이루어주고 가고 싶었어요. 민재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망연자실했다. 그들이 의심했던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무친 그리움과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니. 매일 새 돈을 썼던 것은 아들의 첫 월급처럼 깨끗한 돈으로 베풀고 싶었던 마음이었고, 매일 같은 양을 주문했던 것은 아들이 사고를 당하기 전 마지막으로 사들었던 양을 기억하며 그의 꿈을 되새기려 했던 것이었다. 그래서 노숙자 보호소나 독거노인들한테 매일 보내고 있었어요. 민수가 좋아했던 음식들로요. 업소용 냉장고도 보호소에서 설치해 준 거예요. 매일 오후 4시에 와서 음식들을 가져가거든요. 저는 그저 그들의 식탁에 음식을 채워 넣는 것뿐이었어요. 민수가 저에게 해주고 싶었던 것처럼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그들이 의심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한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과 희생이었음을 깨달았다. 민재의 가슴은 뜨거워지는 동시에 할머니를 의심하고 범죄자로 몰아갔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형식 순경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해를 해서. 할머니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아니에요. 당연히 의심할 만했죠. 하지만 제가 이 일을 마칠 때까지 조금만 더 살게 해 주세요. 민수가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루고 가게요. 나중에 하늘에서 민수를 만나면 엄마가 내 뜻대로 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해주고 싶어요. 병실안은 눈물바다가 되었다. 민재도, 대호도, 형식 순경도 모두 울고 있었다. 폐지를 주우며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온 어머니에게 찾아온 횡재가 오히려 그녀의 아픔과 그리움을 더욱 깊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그 아픔마저도 사랑으로 승화시켜 아들의 꿈을 이어가고 있었다. 민재와 대호, 형식 순경은 병실을 나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병원 복도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지만 그들의 마음은 먹먹했다. 그들이 범죄자로 의심했던 할머니가 사실은 아들을 향한 숭고한 사랑과 희생을 실천하고 있었다니. 부끄러움과 함께 깊은 후회가 밀려왔다. 우리가 정말 큰 오해를 했네요. 형식 순경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났다. 할머니의 눈빛에서 읽었던 그 깊은 슬픔이 바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아픔이었군요. 저희가 너무 섣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민재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우리가 할머니를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대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할머니에 대한 걱정과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세 사람이 병원 로비에 도착했을 때 민재의 휴대폰이 울렸다. 시장 통장이었다. 민재 씨, 어떻게 됐어? 할머니가 정말 범죄에 연루된 거야? 통장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민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통장님. 우리가 완전히 오해했어요. 할머니는 범죄자가 아니십니다. 지금 시장으로 가서 직접 설명드릴게요. 1시간 후 자갈치 시장의 작은 회의실에는 상인들이 모여 있었다. 통장을 비롯해 이 씨 아저씨, 김 씨 아주머니, 그리고 평소 할머니를 알고 지내던 상인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민재는 병원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했다. 할머니가 로또 1등에 당첨된 이야기, 2년 전 아들 현우를 잃은 이야기, 그리고 아들의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루려 한다는 사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상세하게 설명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민재의 이야기에 몇몇 상인들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할머니를 의심하고 걱정했던 지난 날들을 떠올리며 깊은 슬픔과 함께 죄책감을 느꼈다. 그래서 매일 그렇게 많은 양을 사셨던 거구나. 이씨 아저씨가 중얼거렸다. 이제야 모든 의문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왜 할머니가 그렇게 많은 양을 사가는지, 왜 매일 같은 시간에 오는지, 왜 그토록 급하게 서두르는지. 모든 것이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무친 그리움 때문이었음을 깨달았다. 노숙자 보호소랑 독거노인들한테 전부 나눠주고 계셨대요. 대호가 덧붙였다. 통장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정말 못할 짓을 했구나. 그런 사정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때 은우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제안이 있는데요. 우리가 할머니를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모두의 시선이 은우에게 쏠렸다. 할머니 혼자서는 힘드실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도와드리면. 은우의 말에 김씨 아주머니가 벌떡 일어섰다. 맞아요. 우리가 그동안 할머니를 오해한 것도 미안한데 이제라도 도와드려야죠. 나도 찬성이야. 이씨 아저씨도 동의했다. 상인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무언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통장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킨 후 말했다. 그럼 이렇게 하자.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도와드리는 거야. 강요는 없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민재가 가게 문을 열자 이미 대호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형, 나도 정육점에서 고기 일부를 원가로 드리기로 했어. 할머니 혼자 힘드실 텐데.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와야지. 민재도 미소를 지었다. 나도 그렇게 하려고 했어. 할머니가 가져가시는 횟값은 원가만 받는 걸로. 오후 2시 할머니가 퇴원하고 며칠 만에 다시 시장에 나타났다. 여전히 낡은 점퍼를 입고 리어카를 끌고 있었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시장 상인들이 모두 나와서 할머니를 맞이했기 때문이었다. 할머니, 어서 오세요. 오늘은 특별히 싱싱한 걸로 준비했어요. 아침에 직접 골라온 거라 정말 싱싱해요. 민재가 자랑스럽게 스티로폼 박스를 내밀었다.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환영에 당황한 표정이었다. 민재가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머니, 저희가 다 들었어요. 아드님 이야기도, 할머니가 하시는 일도. 그래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니에요. 이건 제가 할 일이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지만 민재는 포기하지 않았다. 할머니 혼자만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일이 되었어요. 그날부터 시장은 변했다. 매일 오후 2시가 되면 상인들이 조금씩 준비한 음식들이
할머니의 리어카에 실렸다. 누군가는 김치를, 누군가는 과일을, 누군가는 떡을 보탰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지역신문에 할머니의 이야기가 실린 것이었다. 아들의 못다 이룬 꿈을 이어가는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큰 기사가 났다. 기사를 본 시민들이 하나둘 시장을 찾아왔다. 어떤 이는 성금을 내놓았고 어떤 이는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나섰다. 노숙자 보호소에서도 연락이 왔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 보호소 사람들이 매일 좋은 음식을 먹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보호소 소장이 직접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했다. 특히 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회라는 걸 처음 먹어본 아이들도 많거든요.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아이들이 좋아한다고요? 그녀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마치 민수가 그 말을 한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시장에는 현우의 나눔 냉장고라는 이름의 공용 냉장고가 설치되었다. 상인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돈으로 만든 것이었다. 누구나 음식을 넣을 수 있고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냉장고였다. 개막식 날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했다. 민수가 살아 있었다면 이런 모습을 보고 정말 기뻐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민재는 가게를 정리하며 생각했다. 처음에는 의심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모두가 하나가 되어 선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한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누가 알았을까.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할머니가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온 마을이 할머니와 함께하고 있었으니까. 민재의 눈에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시장 풍경이 들어왔다.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그 후로 6개월이 흘렀다. 자갈치 시장의 겨울은 유난히 따뜻했다.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 만든 온기 때문이었다. 현우의 나눔 냉장고는 이제 시장의 명물이 되었고 매일 누군가는 음식을 넣고 누군가는 감사한 마음으로 가져갔다. 지혜는 더 이상 혼자 힘겹게 리어카를 끌지 않았다. 은우를 비롯한 동네 청년들이 번갈아 가며 그녀를 도왔고 상인들은 각자 준비한 음식들을 들고 그녀를 기다렸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특별히 준비한 횟감들이에요. 아침에 직접 골라온 거라 정말 싱싱해요. 민재가 자랑스럽게 스티로폼 박스를 내밀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에 무표정하고 무뚝뚝했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와 함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때 낯선 중년 여성이 지혜에게 다가왔다. 손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다. 저, 정순이 할머니 맞으시죠? 네. 그런데 지혜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여성은 갑자기 지혜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할머니, 저 보호소에서 밥 먹는 김영숙이라고 해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지혜는 놀라서 여성을 바라보았다. 여성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자살하고 저도 따라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보호소에서 먹은 할머니가 주신 광어회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이렇게 맛있는 걸 두고 내가 왜 죽나 생각했죠. 그게 제 인생에서 먹어본 가장 따뜻한 밥이었어요. 여성은 봉투를 지혜에게 건넸다. 이제 제가 일자리를 구했어요. 많지 않지만 이것도 보호소에 기부해 주세요. 할머니가 제게 희망을 주셨던 것처럼 지혜는 봉투를 받으며 여성을 꼭 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지켜보던 상인들의 코끝도 찡해졌다. 한 어머니의 아픔에서 시작된 나눔이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구원했다는 사실에 모두가 가슴 뭉클해졌다. 일주일 후 시청에서 표창장 수여식이 있었다. 지혜는 처음으로 새 옷을 입었다. 시장 상인들이 선물한 단정한 한복이었다. 무대에 오른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수상 소감을 말했다. 저는 그저 아들이 못다 이룬 꿈을 대신했을 뿐이에요. 우리 민수가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고 정말 기뻐할 것 같아서. 객석에 앉은 상인들은 모두 눈물을 훔쳤다. 민재는 지혜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처음 만났을 때 수상하고 의심스러웠던 그 할머니가 이제는 모두의 어머니가 되었다고. 한 달 후 지역방송 촬영팀이 시장을 찾아왔다. 한국의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이었다. 지혜는 카메라 앞에서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민수가 공사장에서 번 첫 월급으로 사온 광어회를 못 먹고 갔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그 회를 사요. 민수가 못 먹은 걸 다른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방송이 나간 후 각지에서 성금과 편지가 쏟아졌다. 어떤 이는 할머니 덕분에 효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했고, 어떤 이는 저도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혜가 쓰러졌다. 강영화가 악화된 것이었다. 병원에 입원한 그녀를 매일 상인들이 돌아가며 간병했다. 민재와 대호는 밤을 새워가며 그녀의 곁을 지켰다. 할머니, 아직 가시면 안 돼요. 할 일이 많이 남았잖아요. 은우가 지혜의 손을 잡고 울먹였다. 지혜는 힘없이 웃으며 말했다. 이제 충분해요. 민수도 많이 풀었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수십 명의 사람들이 들어왔다. 노숙자 보호소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각자 작은 선물을 들고 있었다. 누군가는 직접 쓴 편지를, 누군가는 손수 만든 종이꽃을 가져왔다. 할머니, 우리가 왔어요. 할머니 덕분에 저희가 살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서 민수를 보았다. 민수가 그토록 나누고 싶어 했던 그 따뜻한 마음을 보았다. 보호소 사람들이 모두 떠난 후 병실은 조용해졌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비치고 있었다. 지혜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었다.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사람처럼 편안한 표정이었다. 그날 밤 지혜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녀의 입계는 희미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상주가 없어서 시장 상인들이 힘을 모아 조촐한 장례를 치렀다. 민재와 대호, 은우, 그리고 보호소 사람들은 모두 슬픔 속에서 그녀의 마지막 길을 지켰다. 민수의 묘 옆에 지혜가 묻혔다. 이제 어머니와 아들이 다시 만났다. 그들의 영혼은 푸른 하늘에서 함께 웃고 있을 터였다. 1년이 지난 봄날이었다. 민재는 스티로폼 박스 하나와 소주 한 병을 들고 묘지를 찾았다. 민수와 지혜의 묘비가 나란히 서 있었다. 그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아 스티로폼 박스 안에서 싱싱한 광어회를 꺼내 묘비 앞에 놓았다. 그리고 소주 한 잔을 따랐다. 바람이 불어 벚꽃 잎이 흩날렸다. 할머니, 저 왔습니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저 바람소리와 새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시장에 돌아온 민재는 여느 때처럼 가게 문을 열었다. 오후 2시가 되자 그는 자연스럽게 시계를 보았다. 이제 할머니는 오지 않지만 그 시간은 여전히 특별했다. 그때 은우가 작은 박스를 들고 들어왔다. 사장님, 오늘은 독거노인들께 전달할 음식 가지러 오는 날이에요. 한 달에 2번, 은우는 할머니의 유지를 이어받아 봉사를 계속하고 있었다. 대호의 정육점에서도, 김씨 아주머니의 반찬 가게에서도 조금씩 보탰다. 거창하지 않은
각자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나눔이었다. 현우의 나눔 냉장고는 여전히 시장 한 구석에 있었다. 누군가는 김치를 넣고, 누군가는 반찬을, 누군가는 과일을 넣었다. 필요한 사람은 언제든 가져갈 수 있었다. 저녁이 되어 가게를 정리하던 민재는 할머니가 늘 앉던 구석 의자를 바라보았다. 비어있는 그 자리가 왠지 모르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시장 입구의 작은 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함께 나누는 자갈치 시장. 화려하지 않은 글귀였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나눔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할머니가 보여준 것처럼 그저 할 수 있는 만큼 진심을 담아 나누는 것. 그것이 진짜 나눔이었고 그들의 삶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났다. 그 중에서도 나란히 빛나는 두 개의 별이 있었다. 마치 할머니와 현우가 함께 웃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자갈치 시장의 전설이 되어 따뜻한 바람을 타고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